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시절을 호주에서 보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호주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집에선 꼭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영어, 한국어, 또 불어도 곧잘 합니다. 전 바다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좋아했어요. 방학 되면 리조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물놀이장에 애들이 오면 같이 놀아주는 그런 일이요. 그러다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인종차별 때문이었어요. 대놓고 비하 발언을 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악질인 건 교묘하게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차별하는 거였어요. 제 외모를 놀리고 피부색으로 조롱하고 참 수준 낮은 짓을 많이 당했죠. 그럴 때마다 외국 생활이 너무 싫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휴가나 방학 때 부모님이랑 한국에 갔는데 저인 외삼촌네랑 각별했습니다. 따뜻한 정이라는 것도 좋았고 내 나라 내 고향이라는 게 어린 제게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호주에선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에 미쳐 살았죠. 결국 전 대학을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나도 성인인데 한국 가게 해줘요. 내가 말 안 했지만 중학교 때 나 심각한 왕따도 당했었어. 나 호주에 미련 없어요. 대학은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여보, 희진이가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줍시다.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너 삼촌네 집에서 살기로 약속해. 삼촌네 빌라 위층에 살아. 거기 아니면 엄만 허락 못 해줘. 저 외동딸이라 엄마가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설득해 신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네요. 얼마나 좋던지. 대학 생활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호주에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국 생활에 푹 젖어 살았죠. 전 외삼촌네서 지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너그러운 외삼촌, 인심 좋은 외숙모 밑에서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잘 지냈어요. 사촌 오빠 언니도 절 막내 동생처럼 대해줬고요. 졸업 후엔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도 잘 됐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렸죠. 부모님은 가끔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한국 생활이 체질인가 보다. 호주 생활 안 그리워? 엄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지? 한국이 내 고향인데 뭐가. 가끔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것만 빼면 난 여기가 좋아. 삼촌이랑 숙모도 잘해주시고. 난 진짜 복 받았어. 당신 희진이랑 계속 떨어져 살 수 있겠어? 자식이라곤 딸랑 얘 하나인데. 사람 일 몰라. 이러다가 다시 호주 올 줄 누가 알아? 딸, 마음 변하면 당장 건너와. 알았지? 무슨 일 있으면 삼촌이랑 숙모한테 꼭 말하고. 그때만 해도 전 엄마 얘기는 흘려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며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느라 집에서 쉬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또 관심 분야가 있어 동호회 모임에 나가 이런저런 정보 듣고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대학 4년, 직장 생활 2년, 도합 6년을 한국에서 신나게 지낼 때였습니다. 새로 가게 된 동호회는 예술 관련 모임이었어요. 전 대학 때부터 그때까지 연애를 일절 안 했습니다. 호주에서 고등학교 때 풋내기 사랑 2번 해보고는 연애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각도 없었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남자는 사귀나 그런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려 10살이나 많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담스러웠던 전 선을 분명하게 그었죠. 희진 씨는 결혼 생각 없어요? 주변에서 가만 놔두나? 이렇게 미모의 재원을.
저 독신주의자고 결혼 생각 없어요. 직장 생활하다 대학원도 다닐 거고 연애도 취미 없네요. 그래요.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결혼도 생각해봐요. 가정 꾸린다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여자 커리어에 좋을 수 있어. 네, 뭐 그렇겠죠. 근데 전 생각 없어요. 얘기 나누세요. 전화가 와서 잠깐. 대화도 안 통하고 관심사도 영 달라서 모임 때마다 그 사람과는 멀리 앉았습니다. 그냥 좀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였어요. 아침이면 날씨가 좋은데 뭐하냐, 주말에는 약속 있냐, 시간 되면 차 마시자. 그러는데 확 짜증이 났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으면 만나서 전시회 얘기 나누고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제 사생활을 무척 궁금해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한 번은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럽고 어렵네요. 전화, 문자 다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아요. 제 의사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전 분명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 점점 이상하게 구는 거였어요. 전화하지 말랬는데 부재중 전화 찍혀 있고 문자도 수시로 보내고요. 전 그 동호회 탈퇴하면서 모임장한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게 구는 회원이 있어서 관둘게요. 그런데 희진님, 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성수님이랑 사귀세요? 네? 무슨 그런... 그 사람 때문에 동호회 안 한다는 건데요? 정말요? 성수님, 희진님이랑 사귄다고 지난주부터 온라인 게시판이랑 오프라인 모임에서 말하고 다녀요. 아니었어요?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부담스럽고 싫댔는데 나랑 사귄다고 떠벌린다고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모임장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묻더라고요. 동호회 분위기 망치는 이상한 사람은 자기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있는 그대로 말했죠. 그 사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 나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하는 거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계속 전화 문자 한다고요. 너무 불쾌하다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그 사람 동호회에서 강제로 탈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는지 얼굴도 떠올리기 싫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또 그 남자였습니다. 전 씹고 그 길로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회사 일로 연락할 사람들도 많은데 귀찮은 거 감수하고 바꾼 거였죠. 그 사람 번호는 수신 거부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스토커 짓을 더해갔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하는데 갑자기 절 뒤에서 잡더라고요. 멀쩡하게 양복 차려입고 손에는 꽃이랑 선물 상자까지 들고 왔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깜짝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차가 별로면 저녁 먹지. 근처에 좋은 데 있는데. 진짜 왜 이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오고. 정 대리님, 같이 가요. 전 지나가는 동료를 불렀어요. 정 대리님, 마침 회사 사람들 몇 명이랑 같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회식이 있어 가야 한다고 급히 자리를 뜨긴 했지만 여간 찝찝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분들도 저한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 사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희진 씨 조심해요. 회사 앞까지 막 찾아올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 앞으로는 혼자 퇴근하지 말고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 저 남자 혼자 저런다는 거지. 정말 찜찜하겠네. 조심해. 괜히 큰일 나. 미치겠어요. 호감 표시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저래요. 소름 끼쳐.
처음부터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저러니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사태는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외출하는데 집 앞에서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네요. 당신, 이거 범죄야. 저리 안 가? 도와주세요. 혜진 씨, 왜 이래? 나랑 얘기도 잘 통하고 모임에서 좋았잖아. 날 왜 피해? 다른 남자 생겼어?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없이 동호회도 나가고. 나도 그래서 그 동호회 나왔어. 희진 씨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서. 미쳤나 봐. 그쪽이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남이 싫다는데 연락하고 회사에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는데요? 다신 이러지 말아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때마침 사촌 오빠 탄 차가 골목에 진입하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엔 오빠 친구들 둘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전 있는 힘껏 손을 흔들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오빠, 빨리 와줘. 여기야. 이상한 사람이 쫓아왔어. 희진아, 왜 그래? 야, 다 같이 내리자. 여보시오. 당신 뭐야? 오빠랑 친구들이 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오니까 그 남자 반대쪽 골목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전 그 사람 가고 엉엉 울었어요. 사촌 오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당장 사는 곳을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집 알고 있으니 또 그럴 수 있다고요. 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근처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월세가 비싸도 보안 철저한 곳으로요. 삼촌 숙모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 털어놨더니 너무 심각하다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아냐고 물으시는데 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라곤 전화번호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짠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고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도 안 했죠. 소름 끼치는 일은 더 있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였죠. 희진 씨, 축하해. 결혼 생각 없다더니 연애는 언제 한 거야?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 신혼여행 일정 어떻게 되나? 프로젝트에 차질 없게 일정 조절 잘해봐. 희진 씨가 프로젝트 기획 다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여행이라뇨? 희진 씨 자리 가봐. 장미 백송이 꽃바구니. 남자친구가 보낸 거 아니야? 카드에도 써있잖아. 사랑하는 희진 씨라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왜 모르는 척해? 축하해. 어떡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공포감에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카드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저한테 스토커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멋대로 카드까지 써서 꽃바구니를 보낸 거였습니다. 겨우 정신 수습하고 일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내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전 헛것을 봤나 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서 있는데 저쪽에서 그 남자가 절 향해 손을 흔들고 웃고 있는 거였어요. 어떡해. 도와주세요. 전 공포감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었어요. 삼촌과 숙모가 병원으로 달려왔고 전 깨어나자마자 엉엉 울었죠. 가족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연락받았는데 회사분들이 그 스토커를 알아보고 회사에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당신의 반려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날 거부해? 다시 만나 얘기해요. 얼굴 보면 또 좋아할 거면서. 미쳤나 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스토커인 그 남자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게 됐어요. 제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 회사 앞과 집 앞에 무턱대고 찾아온 CCTV 장면과 제 응급실 진단서까지 그 모든 게 증거로 제출됐고 접근금지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기 멋대로 보내온 꽃바구니와 선물도 이런 경우엔 증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제야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 더는 제 주변에 접근할 수 없었고 전화 문자 다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였죠. 희진아, 이제 조금은 안심이구나. 걱정 말고 삼촌 집에서 푹 쉬어. 회사에도 휴직계 냈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호주에 가 있는 건 어때? 내가 보기엔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래. 세상에 별 이상한 인간도 다 있다. 싫다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괴롭혀? 안 그래도 심신이 지쳐 쉬고 싶긴 하더라고요. 회사와 집 오가는 것도 불안하고요. 결국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호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엄마가 절 보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상 얼굴 보니 안심이 돼서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셨죠. 본의 아니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았어요. 한동안 호주에서 쉬게 됐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만 쏟아지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죠. 사람 만나는 게 한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지친 마음도 회복했습니다. 갑자기 떠나온 한국에선 지인들의 연락이 빗발쳤어요. 그중에는 제가 봉사를 다녔던 보육원 학생들의 메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보육원에 가서 영어 회화도 가르쳐주고 제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주는 길잡이 선생님을 했었어요. 특히 10대 중고등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졌었죠. 제가 발길을 끄느니 이 친구들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마다 너무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제 경력, 인간관계 모두가 하루아침에 단절되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6년 만에 마주한 호주의 민낯, 은근한 인종차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없던 피부병까지 생겼지만 부모님의 만류와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쉽게 떠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호주에서 보내던 어느 날 급하게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전화가 울렸고 엄마가 받으셨죠. 외삼촌 딸인 서영 언니가 전화를 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영아, 왜 울어?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 뭐? 아빠가 뭐 어쨌다고?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만 대답은 한마디도 못하고 굳어져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희진아, 짐 싸라. 여보, 얼른 비행기표 좀 알아봐. 아이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네. 여보, 오빠가 갔대. 우리 오빠 저 세상 떠났다고. 뭐야? 희진아, 엄마 좀 부축해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프지도 않던 사람이 비행기표 이걸 먼저 구해야 하는데. 삼촌이 갑자기 왜? 부랴부랴 부모님과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생활 6년 동안 절 친딸처럼 챙겨주신 삼촌이 황망하게 떠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꼭 한 번은 삼촌 보러 가야지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삼촌의 부고를 듣게 된 거였죠.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잡았는데도 발인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슬픔 속의 삼촌을 납골당에 모시고 나서야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예고 없이 떠난 삼촌의 빈자리도 컸지만
숙모와 오빠는 삼촌의 사업 때문에도 고민이 컸습니다. 일단 사촌 오빠가 물려받긴 했는데 자신이 없나 보더라고요. 영민아, 사업 물려받게 됐다며? 어깨가 무겁겠구나. 갑자기 사업을 하려니 뭘 알아야죠. 걱정이 많이 돼요. 전공 분야도 아니고. 숙모한테는 티도 못 내지, 오빠? 괜히 걱정하실까봐. 그렇지. 지금 어머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셨는데 건강 상하실까 걱정이다. 사업은 내가 어떻게든 꾸려가야 되는데 뭘 알아야 말이지. 곧 월말 다가오는데 이 부도라도 내면 어떡하냐. 괜한 생각 들고 미치겠어. 외삼촌은 직원이 10대명쯤 되는 도매 사업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삼촌 빈자리 사촌 오빠가 채울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사촌 오빠는 부담도 크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실 전 삼촌 사업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삼촌 회사가 바쁠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돌아가는 판을 좀 알았고 취업 후 마케팅 일을 하면서 업계 사정도 꿰고 있었죠. 사촌 오빠는 고민하다 절 붙잡았습니다. 희진아, 미안한데 당분간만이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올해는 안 붙잡을게. 아버지 안 계신 자리 구멍 크잖아. 일 파악하고 전체적인 틀 잡힐 때까지 나랑 같이 출근 좀 하자. 믿을 사람 너뿐이야. 내가 도움이 될까? 고민 좀 해볼게. 하루라도 시간을 줘. 숙모와 사촌 오빠는 간절하게 부탁을 해왔고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삼촌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군 사업,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숙모와 사촌 오빠는 절 정성으로 설득했어요. 부모님은 사정 다 알면서도 저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스토커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요. 희진아, 너 괜찮겠어? 한국에 너 혼자 있어도 괜찮아? 집이랑 회사만 다닐 건데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일 좀 도와주고 갈게. 그냥 호주 가는 건 마음 불편해서 안 되겠어. 삼촌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고모, 걱정 마세요. 제가 희진이 보디가드 노릇 잘할게요. 회사까지 태워가고 퇴근할 때도 같이 오고요. 엄마도 늘 집에 계시는데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으실 거예요. 모두 입 밖으로 말은 안 꺼내도 걱정하는 부분 분명 있었어요. 스토커한테 시달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전 한 달 정도만 있기로 했고 부모님은 일주일 정도 계신 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촌 오빠 일 돕다 보니 시간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전 숙모집에서 지내며 사촌 오빠와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사이 한국의 지인들과도 연락이 됐습니다. 보육원 친구들과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립한 아이들도 있어서 축하 파티 할 겸 밖에서 다 만난 적이 있었죠. 쌤,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호주는 언제 가세요? 아예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곧 다시 들어가 봐야 돼. 사정 있어서 잠깐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쌤, 한국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영어도 배우고 싶고 쌤한테 배울 것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연락할게. 학교는 알아보고 있어? 이러면서 대학도 꼭 알아봐.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꼭 입학해서 졸업장 따놔. 해외 어학연수 가는 것도 계획해보고. 두드리면 길은 열린대. 나랑 연락 꾸준히 하자. 알겠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분들, 대학 선후배들 만나자고 야단이었어요. 다시 한국에 있다 보니까 활력도 생기고 참 좋더라고요. 전 사촌 오빠와 함께 매일 회사로 출근했고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면서 제목 제대로 했습니다. 한 달 있으려 했는데 2달이 지났고 사촌 오빠와 숙모는 정식으로 제안을 해왔어요. 한 1년 같이 일해달라고요. 보수야 물론 섭섭지 않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전 과거의 두려움도 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도 재미있고 한국에 꼭 들어오고 싶었던 간절함이 작용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너 혼자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숙모 집에 들어가 살아. 엄마, 잊었어? 그 스토커 삼촌 집 안단 말이야. 그래서 집까지 옮겼었잖아. 그리고 하루 종일 숙모 사촌 오빠랑 일하는데 같이 살기까지 해야 돼? 오빠는 퇴근도 없어. 계속 일 얘기만 한단 말이야. 나 그냥 친구랑 살게. 친구 누구? 대학 친구 선미 있잖아. 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거든. 방도 2개나 있는데 마침 혼자 살기 외롭다고 나한테 들어올 생각 없냐는 거야. 거기 보안도 철저해. 관리실에 CCTV도 다 있고. 됐지? 혜진아, 문단속 잘하고 그 친구 연락처 가족들한테도 알려줘라. 혼자선 다니지 말고. 너 철없는 짓 하지 않을 거 아는데 그래도 세상이 험하잖냐.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어요. 조심할게. 걱정하시는 일 안 해요. 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생활을 했어요. 밖에서 술을 먹는 일은 없었고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딜 가고 뭘 하는지 숙모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촌 오빠는 제 핸드폰을 위치 추적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한번 놀란 적 있으니 조심하자는 취지였어요. 전 최대한 한국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출퇴근도 매일같이 사촌 오빠 차로 했어요. 이런 생활 답답하지 않아? 전 같았으면 너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해서 밤늦게까지 놀았을 텐데. 그것도 한때지 뭐. 지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야. 그리고 내가 뭐 감옥살이야 하나? 친구도 만나고 다 하잖아. 차비도 안 들고. 오빠 잘 들어가. 숙모한테 오늘 점심도 맛있었다고 전해주고. 숙모는 매일같이 회사에 점심까지 싸서 오시고 사실 공주 대접 받으며 생활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외숙모와 사촌 오빠는 저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호주 가면 더 자유롭게 살 텐데 일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호주는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한국 와서야 활력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답답하게 여기자면 한없이 그랬겠지만 전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국 생활의 단점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산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날 평화롭던 제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같이 사는 친구와 전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둘 다 평소에는 일밖에 몰라 모처럼 바람을 쐬러 가기로 한 거였죠. 선미나 저나 남자친구도 없었고 일로 쌓인 스트레스 받아보며 풀고 싶었어요. 전 여행 떠나기 전에 짐 싸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숙모와 사촌 오빠, 호주에 계신 부모님한테까지 언제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서 묵는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는지 다 보고를 하고 떠나야 했죠. 이제 슬슬 그런 생활도 지겨워졌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며 다녀야 하나 싶어 이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생각 끝에 전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죠. 앞으로는 어디 가는지 보고 안 하고 편하게 다니고 싶다. 1년 정도 됐는데 아무 일 없지 않았냐. 이제 좀 믿어달라고 설득했어요. 가족들도 이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도 슬슬 마음이 놓였고요. 친구와 신나게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며칠 있는다고 했고 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 닫자마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야, 방금 집에 왔어. 잘 도착했지? 잠깐만, 우리 거실 블라인드 이렇게 올려놓고 갔었나?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에 제가 분명히 닫아놓고 갔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그랬나? 아, 뭐 묻어서 닦느라 그랬나 보다. 짬뽕 먹다가 국물 튀었잖아. 그래? 그랬나?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착각한 걸 수도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화장대를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얼굴 모양의 향수병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늘 얼굴을 돌려놓았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괜히 오싹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참, 여행 가기 전에 선미가 빌렸었지? 쓰던 향수 떨어졌다고. 아, 나 오늘 좀 예민하네.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전 부엌 싱크대로 갔어요. 자주 쓰는 가벼운 편수 냄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라면도 끓이고 계란찜도 했는데 늘 있던 곳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엉뚱한 곳에 처박혀 있었어요. 평소 같이 사는 친구 선미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물건은 잘 건드리지 않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면 생각 싹 사라지고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가만히 서 있다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찜찜해서 바로 관리실로 갔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복도 쪽 CCTV를 볼 수 없냐고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 대동하고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야 CCTV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게 어딨어요. 꼭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집에 누가 들어왔으면 어떡하실래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튼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때 사촌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와줄 수 있냐고요. 전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관리실에서 나왔습니다. 사촌 오빠한테 이번 일을 말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입 다물었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며칠 뒤였어요. 선미는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고 전 특급 호텔 숙박권이 생겨서 하루 거기에 묵게 됐습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못 걸린 전화겠거니 하고 받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헬스장에서 운동까지 한 후 방에 돌아왔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무심코 봤는데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소름 끼치는 문자였습니다. 뭐라고? 혼인신고가 완료됐다고? 이게 뭔 소리야? 접수하신 혼인신고가 완료됐다는 시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혼인신고라니 남자친구도 없는데 황당하기만 했죠. 무슨 혼인신고를 해? 잘못 보낸 거겠지. 요샌 이런 사기 문자도 있나? 별짓들도 다 하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인신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시청에 택시를 잡아타고 쫓아갔습니다. 가면서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러 가는데 오빠도 와달라고요. 곧 시청에 도착했고 전 드러난 진실에 하늘이 노래지다 못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혼인신고는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상대 남자는 글쎄 그 스토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그 스토커가 신랑으로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당사자 없이도 혼인신고가 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이, 당사자 없이도 서류가 구비되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저 모르게 된 거라고요. 심지어 저 스토킹하던 인간이 저 모르게요.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인감이랑 증인들 주민등록번호랑 다 있는데 어떻게... 어떡해요? 범죄자랑 혼인신고까지 돼버리고 어떡하냐고요.
제가 울고불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도 비슷한 일 겪었다면서요. 여기서 난리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절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끌었습니다. 푸근한 인상에 저도 모르게 따라 나갔어요. 일단 여기선 해줄 게 없어. 나 따라와요.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마침 그 일로 근처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울지 말고 나 따라와. 젊은 아가씨가 이게 무슨 일이래? 전 얼떨결에 따라 나갔고 인적 드문 주차장에서 그 스토커를 마주치게 됐어요. 그 남자가 아줌마한테 돈 주고 시켰더라고요. 거짓말로 저를 바깥으로 유인해달라고요. 그 남자 얼굴을 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아줌마는 돈 받고 주랭랑을 치고 그 남자랑 1대1로 남은 상황이었죠. 왜 이런 짓까지 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요? 왜 이래? 우리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혼인신고한 걸로 화난 거야? 에이, 그러지 말고 화 풀어. 난 좋기만 한데. 그 남자 제 손목을 잡아 끌면서 혼인신고도 했으니 이제 부부 아니냐며 절 자기 차에 태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질렀고 그때 사촌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겨우 받아 소리 질렀습니다. 혜진아, 어디야? 나 다 왔어. 뒤에 주차장으로 와, 빨리. 이거 놓으라고, 이거 놔. 전 그 남자 손등을 이빨로 꽉 깨물고 있는 힘껏 다리 사이를 발로 찼습니다. 그 남자는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절 패대기 치다시피 하더라고요. 쓰러진 전 죽기 살기로 일어나 사람 많은 도로 쪽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때마침 사촌 오빠와 만날 수 있었죠. 그랬더니 절 쫓아오던 그 남자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했어요. 오빠는 주차장 쪽으로 그 남자를 잡으러 갔는데 차가 속력을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마터면 사촌 오빠 그 차에 치일 뻔했어요. 차는 도로가로 내달렸고 그렇게 남자를 놓치게 됐죠. 곧 경찰이 도착했고 벌벌 떨면서도 있었던 일 다 말했어요. 혼인신고 처리한 공무원도 얼었더라고요. 일 잘못 처리한 것 때문에요. 그 공무원 뭘 알고 그랬을 리 없잖아요. 그 스토킹한 범죄자 잘못이죠.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외숙모 충격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셨어요. 내가 널 책임지고 맡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시간 지나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일단 앉아. 앉아서 대책을 생각해보자. 지난번에 우리 도와줬던 내 친구 있잖아. 그 변호사 친구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볼게. 혜진이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드러난 사건의 전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제가 친구와 여행 갔을 때 스토커가 혼자 가서 했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사는 집을 알고 몰래 드나들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집안 물건들 보면서 찜찜하다고 느꼈던 그날 관리실에 가서 CCTV 보여달라고 했던 날에 제 촉이 맞았던 거였어요. 결국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관리실로 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이었어요. 그 남자 제 친구와 제가 사는 집에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은 왔더라고요. 제 여권과 신분증, 통장과 도장까지 훔쳤다가 가져다 놓기까지 하는 여유를 부리면서요. 그 남자는 제 침대 위에 누워있기도 했고 제 서랍을 뒤지기도 했더군요. 그 스토커의 핸드폰 속 사진에 모든 진실이자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도 있었고요. 제가 충격을 받으니까 경찰분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길 가던 사람한테 반했다고 미행의 집 알아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어요. 반했다나 어쨌다나 몰래 집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나오고
이번 경우도 사진 찍힌 것부터 사생활 얼마나 침해됐는지 싹 다 알아내야 됩니다. 처음 본 사람을요? 네, 스토커가 하는 짓들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요새 법이 강화돼서 개방된 공동현관 앞까지 들어가도 처벌받으니까요. 모두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변호사분이 이번에도 저를 엄청 도와주셨어요.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스토커 콩밥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목이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스토커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더래요. 이번 일로 징역 살게 될 것까지는 예상 못하고 무조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그 인간이 한 짓은 중범죄야. 1, 2년 갖고도 안 되고 3년은 살 거래. 감옥에서.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교묘하게 스토커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선미한테도 미안해 죽겠어. 집도 내놓게 됐고. 내가 새 집 구하는 거 도와주려고. 희진아, 넌 괜찮냐? 정말 사람이 싫어진다. 내가 이런데 너는 오죽하겠어. 확실히 그 사람이 처벌받고 감옥 가는 거 봐야겠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긴 알까? 이런 건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너무 끔찍해. 징역 3년이 뭐야. 30년, 아니 50년은 살아야지. 사람을 꼼짝 못하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심각한 폭력이잖아. 결국 그 남자 여러 죄명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서 3년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주거침입과 신분증 등의 절도, 제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뿐만 아니라 또다시 스토커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거였죠. 혼인신고는 물론 무효가 됐고요. 제가 당한 일에 호주에 계신 부모님 절 보러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셨어요. 이참에 같이 돌아가서 한국엔 오지 말자고요. 저도 심사숙고했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지난번 도망치듯 호주 갔던 거 해봤잖아요. 어떻든 전 한국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결국 전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개명부터 했어요. 유명한 장명소 찾아다니며 좋은 이름 받아놨죠. 이때 쓴 돈 적지 않지만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도 조금 했고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코 높이고 쌍꺼풀도 다시 진하게 만졌죠. 인상이 달라 보이게끔 외모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섭외해서 머리며 겉모습도 변화를 줬습니다.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기로 한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차라리 호주에 가서 살지,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하겠지만 전 한국 생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도와줬어요. 그래, 호주 안 갈 거면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안심되겠다. 우리 딸 본판이 괜찮아서 성형하니까 더 예쁘네. 이쁘라고 했나? 할 수 없어서 했지. 스타일리스트? 확실히 그런 사람도 능력이 좋네. 꼭 다른 집 딸 같네. 확실히 달라 보이지, 엄마? 그리고 전 개명까지 마치고 다른 가족들 앞에 나섰죠.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변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요. 와, 진짜 달라지긴 했다. 완전 딴 사람 같은데? 이름도 경서라고 바꿨다고? 개명도 잘했네.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안전한 게 낫지. 이것도 팔자 운명 그런 건가? 이제 더는 그런 일 없겠지. 결혼 안 한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젠 좀 가치관을 바꿔야겠어. 내 이름이랑 외모, 나도 아직은 어색하지만 적응해야지. 이젠 더 도망 안 쳐. 이렇게 살아볼래.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사촌 오빠와의 사업도 궤도에 올라 있었고
부모님도 건강 문제로 호주 생활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귀국길 전 인천공항에서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호주에서 노후를 보낼 거라던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신다니 무조건 기뻤습니다. 전 숙모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새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랑 살게 되면서 전 다시 전처럼 밝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끔 뉴스를 보면 스토커 관련한 사건이 보도됐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절 괴롭힌 스토커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악마 같은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같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뭔가 돕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엔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이 스토킹 후유증으로 몸이 상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위 적용된대요. 범죄 행위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법이라는 거였죠. 하나하나 정보를 찾다 보니 이쪽 방면으로 아는 것도 늘어갔습니다.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경서야, 안 자고 뭐해? 응, 책 좀 읽다 자려고. 알아볼 것도 있고. 법 공부하냐? 책도 다 그런 쪽이네. 내가 겪은 일도 있고 아는 게 힘이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나도 몰라서 대응 못한 것도 있잖아. 아직도 그런 사람 많대. 이쪽으로 뭔가 도움되는 일 없을까 찾고 있어, 아빠. 아빤 지금도 조금은 후회가 되는구나. 뭐가? 호주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을 걸 그랬나? 너 대학 갈 때 사업 접고 따라 나올 걸 그랬나?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에이, 아빠가 잘못했나?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그래, 우리 경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알았지?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사촌 오빠는 사업 운영에 익숙해졌고 매출도 차차 오르는 추세였죠. 전 1년 반 전부터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제 생활은 안정을 찾았고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은 제 곁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였죠. 독신을 주장하던 전 나쁜 일을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고 든든한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 사람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건축리라는 회사원이었는데 친구들 여럿 만나보니 평판도 괜찮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일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진취적인 면이 있어서 결혼하면 1년쯤 뒤에 외국에 나가 살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외국 음식이 있는데 그 나라 가서 음식 제대로 배워와 한국의 식당을 내고 싶댔죠. 건축일도 좋지만 진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귀국하면 땅 사서 직접 설계한 집 짓고 거기 1층에 식당, 2, 3층엔 가족 사는 집 지어 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고마워, 경서야. 결혼하고 1년쯤 착실히 준비해서 가자.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있고. 1, 2년이면 괜찮지 뭐. 나도 콧바람 쐬고. 한국이랑 호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솔직히 예상 못했는데 조금 기대되는데? 1년 조금 못되게 사귄 끝에 우린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어요.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 앞에선 자연스럽게 숨기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전 한국 와서 겪은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남자친구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 일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 안 것 같아. 아예 말로는 안 통하니까. 그냥 무대포, 막무가내로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 이제 다 옛날 얘기지만.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정상이 아니네. 경서야, 나만 믿어. 내 옆에 있으면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러게. 그땐 무슨 일만 있으면 사촌 오빠 호출하고
호주에선 부모님이 들어오라고 난리시고 진짜 마음고생 너무 했어. 자기 있으니까 진짜 마음 든든하다.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결혼 생각 없다고 일만 하던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잡히고 그 전에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저희 집 먼저 가서 저녁 먹었고 다음엔 남자친구 집에 갈 차례였습니다. 그러기 며칠 전 백화점에 남자친구 부모님 선물을 사기 위해 갔습니다. 몇 가지 산 다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전에 자기 스토커 얘기했잖아. 왜? 사실 우리 가족 중에도 피해자가 있어. 그래서 더 감정이입 되더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돼. 사람이 피폐해져. 진짜? 누구? 자기 여자 형제도 없잖아. 여자만 스토킹 당하라는 법 없잖아. 우리 형 엄청 고생했어. 이상한 여자 만나서.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와 쉬고 있어. 원래 혼자 살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남자친구는 엄청 속상한 얼굴로 얘기를 풀어갔죠. 5살 연상의 여자가 형한테 집착해서 별별 짓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하자 동거하자 사람 질리게 만들고요. 그 여자가 병적으로 심하게 달라붙어 혼자 살던 형이 본가에 들어와 있다고 며칠 후 집에 가게 되면 보게 될 거라는 얘기에 전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자리니만큼 긴장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는데 너무 떨려서 이상하다고 이렇게까지 떨릴 게 없는데 오늘 밥도 못 먹는 거 아니냐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자, 도착. 여기 8층이야. 주차도 잘 됐고 어서 올라가자. 다들 너만 목 빠지게 기다리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나 웬만하면 잘 안 떠는데. 나 자기 부모님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나 봐. 심호흡 좀 하고. 너 이러는 거 처음 본다. 그만 떨어. 우리 부모님이랑 형 다 좋은 사람들이야. 너 안 잡아먹어. 그렇게 8층에 도착했죠. 제가 갔더니 남친 부모님이 먼저 나오셔서 공손하게 인사부터 드렸어요. 두 분 다 인자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도 같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차를 내주셔서 그 찻잔 붙잡고 간신히 떨림을 감추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 이리 와 앉아. 뭐 하느라 나오지도 않고 있었어. 저도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는데 그만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인삼차가 발밑에 흐르는데도 그 열감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전 공포감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로봇처럼 뻣뻣하게 서서 현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경서야, 왜 그래? 어디 가는데?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전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른 것 같아요. 겨우 문이 열리고 전 얼른 들어가 구석에 숨었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사람이 보였어요. 분명 확실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이라는 사람은 절 스토킹에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까지 산 그 사람.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제가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혼인신고까지 한 그 범죄자였어요.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쫓아나와 엘리베이터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경서야, 왜 그래? 얘 얼굴 창백해진 것 좀 봐. 일단 내려. 너 신발도 안 신었어. 이거 나 제발 가게 해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전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렀고 그러다 비상통화장치까지 누르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발작하는 것처럼 구니까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전 간신히 1층을 눌러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맞은편 인도로 미친 듯이 뛰다가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도 못 보고 막 내달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당장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나와달라고요. 너무 무섭고 충격이어서 막 벌벌 떨며 소리부터 지르게 되더라고요. 경서야, 왜 그래? 신발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남자친구 형이, 그 형이란 사람이 나 괴롭힌 스토커였어. 간신히 버티고 버티다 집 앞에 도착했고 나와 있는 아빠를 보자마자 전 그대로 기절해버렸네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부모님과 사촌 오빠까지 와 있었습니다. 전 두려움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불렀나 해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안도감에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사촌 오빠도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 경악했대요. 정말 이런 악연이 없다. 끄시겠지 않은 순간에 여지없이 또 나타나. 아니 어떻게 그 집안이랑 이렇게 엮여? 모르고 결혼까지 하면 어쩔 뻔했어. 그랬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끔찍해. 경서야 진정해.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이 악연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자. 일단 넌 뒤에 있고 아빠랑 영민이가 수습할 테니까 마음부터 진정시켜. 알겠어, 아빠. 근데 하나 확인할 게 있어.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자기 형 5살 많은 여자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했었어요. 그 일로 집에 들어와 산다고 형 안 됐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전 아빠와 사촌 오빠와 함께 전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전남친 모르게 멀리 계시라 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끝내자. 절대 만나선 안 될 사람끼리 만난 거야. 어떻게 이런 악연이 다 있어? 내가 말했지? 스토커 때문에 별짓 다 했었다고. 그 스토커가 당신 형이란 말이야. 지금도 안 믿겨. 악몽 꾸는 것 같아. 나도 실망이다. 네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애인 줄 몰랐어. 너 꽃뱀이잖아. 네가 형 꼬셔놓고 마음 다 흔들어 놓고 하루아침에 외면했다며. 돈 선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형 비난하고 모함했다며. 그래놓고 우리 형을 고소해? 징역살이까지 시켜? 이 남자가 하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 스토커 집에서 뭐라고 했는지 전 완전히 나쁜 여자가 돼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고스란히 믿고 있었고요. 징역 3년 간 게 오해로 가능한 일이야?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 내려지고 그 이후 유죄 실형 선고받고 그게 진실이야. 당신이 말하는 건 다 형의 거짓말이고. 우리 형 순애보 그런 식으로 까내리지 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전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우린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게 전 남친 자기 형 욕했다고 눈 부라리면서 펄펄 뛰더니 가만히 앉아있는 절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 순간의 폭력성, 집착, 말 안 통하는 건 형이랑 똑 닮은 모습이었죠. 그때였어요. 당장 안 멈춰. 경서야 이리 와. 너 이 자식 내 딸 손끝 하나라도 대봐. 당신 내가 영상으로 찍고 있어. 어디서 허튼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전 남친은 사촌 오빠를 향해 누구냐고 저한테 그 사이 남친 생겼냐고 비꼬았지만 사촌 오빠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지켜봤어. 당신 형이라는 작자가 처음부터 내 동생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봤다고. 그뿐인 줄 알아? 법적인 처벌받는 가정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나야.
저기 우리 변호사도 오네. 당신 형이 내 동생한테 몇 년에 걸쳐서 한 끔찍한 짓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 어디서 형을 감싸고 돌아. 게다가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어? 너도 콩밥 한번 먹어볼래? 어? 전 남친은 막 싸울 것처럼 덤비더니 우리 아빠 다가오고 변호사 다가오니 포기하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사람들도 막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땐 나도 무슨 짓 할지 몰라. 알았어? 그렇게 전 파혼을 할 수 있었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천운으로 더 큰 불행을 피해갔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이후 파혼한 그 남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이없게도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형이랑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 두 형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경소야.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결혼하면 형이랑 연 끊을 거야. 진심이라고. 각서 쓰고 공증이라도 받을까? 경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죽을 것 같아. 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싫다는데 매달리고 억지 쓰는 거. 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고 전 남친의 도를 넘는 행동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었죠. 전 결국 전 남친을 대상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랄만한 사실은 전 남친의 형 말이에요. 어떤 여자한테 역으로 스토킹을 당했다는 건 진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저만큼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역지사지가 됐을까요? 전 남친과 파혼 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뀐 후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변호사가 전해줬는데 절 스토킹에 징역 산 그 남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그 길로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이 안 좋기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거야. 듣고 깜짝 놀랐지.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끝도 안 좋네. 그렇게 됐네요, 결국. 그 사람 죽고 나서야 제가 완전히 해방된 것 같네요. 그렇게 전 스토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 감정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시해 괴롭히고 집착하는 거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법과 공권력의 힘을 빌려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역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 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전 남친은 어떤 여자랑 결혼해 남미 쪽으로 아예 이민을 갔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까지 들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안과의 악연은 끝이 났습니다. 전 지금 부모님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이후 전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공부를 다시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처럼 스토킹 피해를 본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리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요. 앞으로 저의 인생 밝은 햇살 쪽으로만 흘러갈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겪은 힘든 일 다 지나갔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가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사람은 혼자 살 수만은 없잖아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